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전체 교육으로 보면은 다섯 번째 교육이네요. 네, 오늘은 그 시민 모니터단 심사단 분들만 교육을 받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에 공통교육과는 다르게 오늘이랑 목요일 두 번의 그 공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모니터단 심사단 분들은 그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실제로 발로 뛰면서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고창 문화도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좋은 사업인지 판단도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수업은 좀 그런 판단과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은 오늘도 2시간 진행할 건데요. 2시간 다 한 분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를 드릴 건데, 다른 다른 도시 문화 도시에서 그 평가 지표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걸 측정하고 들여다볼 건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법인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분이 2시간 동안 재밌게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원재 교수님이 혼자서 2시간 진행을 해주실 거고,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갖고 좀 충분히 토론도 하고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눈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1시간 하고 쉬었다가 다시 다음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모실 텐데요. 네, 성함은 김도형 선생님이시고, 막 기차 타고 막 이제 헐레벌떡 뛰어오셨고, 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평가지표 만들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연구하시는 거 되게 탁월하신 분이세요. 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이분 모시고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도형입니다. 저 되게 어색한데 평가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다니실 때도 시험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여튼 평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2시간씩이나 하려니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냥 중간중간에 끊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저한테 눈짓을 주시거나 손짓을 주시면 제가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을게요. 퀴즈부터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집의 둘째고요. 유일하게 본인 사진을 쓰는 걸 허락한 친구입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고인돌 박물관 쪽에서 습지 들어가는 그 탐방안내소 지나와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 찍었던 사진인 것 같고요. 이건 좀 어려운데 힌트는 가을입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선운사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집 저 얼굴 보이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 첫째인데, 네, 단풍 안 보고 저렇게 바닥을 오래 보고 있어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학원 농장이에요. 네, 황화 코스모스 한창 피었을 때, 이거는 저 때하고 좀 다른 해였던 것 같은데, 전 다 맞히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못 맞히시네요. 여긴 어딜까요? 네, 맞아요. 습지 들어가는 길 쪽인데 고인돌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들어가는 길 쪽이에요. 저희는 뭐 거의 해마다 여름이면 와서 한 바퀴씩은 돌았던 것 같아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책마을 해리예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처음에 해리 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책을 고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편하게 책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못 맞추셔가지고 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사진 가지고 대략 어느 공간인지 감을 잡으시잖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진지한 문제예요. 이건 제가 했었던 연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실제 굉장히 크고 복잡한 마트에 어떤 상품이 어떤 매대 혹은 어떤 진열장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택하시면 돼요. 1번은 애초에 매장의 상품 배치를 기획하고 다 총괄 설계한 사람, 2번은 매장을 자주 찾는 손님, 그리고 3번은 반품된 상품을 정리하는 전담 직원. 1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2번은요? 3번 혹시 있으세요? 3번이 제일 적네요.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연구 중에 모 대기업의 마트 구성과 관련된 연구였었는데 마트의 매대 위치를 가장 정확히 하는 분을 저희가 인터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 세 분하고 다 인터뷰를 진행해 봤거든요. 근데 첫째 분은 굉장히 잘 아시죠. 왜냐면 본인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 가게가 운영이 되면서 요리조리 매대 위치들도 좀 바뀌어나고 상품이 좀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계획했을 때 큰 틀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잘 못하고 계세요. 두 번째 손님들은 본인이 잘 보는 품목들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아세요. 근데 본인이 잘 찾지 않는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제 반품을 계산대에 와서 이건 결제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넣어둔 그 반품된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장 구조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연구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럼 고창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몇 가지 질문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문화사업의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이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앞서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바닥이 어떻게 생긴 바닥인지를 조사해요. 그래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서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면 뭔가 상징들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같은 걸 부여하죠. 뭐 가의 일 혹은 뭐 나의 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여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를 정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 상태라고 보여지는 게 이 검은색 원이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바람직한 상태가 저 하얀색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핑크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제약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을 해서 되게 이런 길을 정리하면 그게 문화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계획으로서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그럼 평가는 왜 해야 되냐면요. 일단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좌표에 있는 공간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가면서 계속 재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 보면 속도계가 있잖아요.
그 속도에가 있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저런 문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때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맞는 속도로 일이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저 길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측정하거나 혹은 뭐 재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판단을 하실 때 그때 판단할 근거를 구할 만한 뭐 속도계 혹은 나침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작업들을 다 평가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 어느 활동이든 간에 그런 작업들은 다 그냥 평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더 필요하냐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중요한 사업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업일수록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래서 평가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심사단이나 혹은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이신 분들이니 그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게 심사든 모니터링이든 하시게 될 일은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해야지만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동하듯이 그렇게 찾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가로 들어서게 되면 말들이 좀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평가 관련된 공부를 하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인 시민들로서는 접하기 어려운 이상한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릴 거예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평가에 대한 분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구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작전 평가 혹은 사전 평가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가하는 게 사후 평가라고 부르는 거고 혹은 종합 평가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나오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아니고, 그 국민학교 때 형성평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형성평가에 해당되는 게 저 중간에 하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하는 거. 그러니까 학습 중간 과정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형성평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 길들을 잘 찾아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는 그걸 한 번 정도 할 때 보통 중간 평가라고 부르고요. 공식적으로는 과정 평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 평가가 있고, 일을 하는 도중에 하는 형성 평가 혹은 과정 평가가 있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잘 왔는지, 얼마나 잘 온 건지, 오기는 한 건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 평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심사단 할 때 심사라는 단어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 가지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포함이 되는 건 사후평가에 가깝습니다. 심사는. 왜냐하면 심사는 다른 평가들하고 달리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평가인데 등급을 결정하거나 당락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심사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뒤에 잘했나 못했나 혹은 몇 등급으로 일을 어느 정도 했나를 평가하는 게 저 종합평가고, 그 종합평가의 특이한 한 형태가 심사거든요. 모니터링은
저 용어의 특성상 과정평가의 주된 방법론입니다. 사실은 용어상으로는 좀 다른 명칭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구분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 평가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뭐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측정을 한번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신 뒤에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과정에서 평가하시고, 여기에 있는 용어대로 하면 모니터링 하시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잘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쓸모가 없는 평가는 사실은 사후 평가예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평가 틀에는 환류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때 활용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환류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환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는 사전평가하고 과정평가예요. 사전평가와 과정평가만 정확히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종합평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길을 잘 갔다면 거기가 우리 목적지일 테니까요. 굳이 거기가 목적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평가의 도구들이 있겠죠. 이제 뭘로 측정을 하니까 길이를 잴 때 자 쓰는 것처럼, 뭐 시간을 잴 때 스탑워치 쓰는 것처럼 그런 이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물리적인 길이나 혹은 뭐 색깔이나 눈에 보이는 걸 재는 게 아니라 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재시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심사하시는 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꼭 이 어휘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맨 위서부터 출발할게요. 원래는 이 아래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지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툴은 이 지표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는 건 물리적인 개념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재기 위해서 지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GDP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지표를 하나 가져온 건데, 저 GDP는 측정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GDP가 측정하는 지표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기 위해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죠.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한 국가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해낸 시장 가치의 합으로 구합니다. 이게 이제 지표 통계값 혹은 지표 측정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가서 좀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를 묶어서 계산을 해서 복합적인 하나의 수식을 하나 만들어서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표하고 지수를 사실 거의 교환 가능하게 쓰시는데 사실은 의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표가 조금 더 일반적인 명칭이고 그런 지표들로 구성된 좀 더 복합적인 측정치가 지수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지표들을 목적에 맞게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게 지표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체계를 만들 때는 이 지표 체계를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설계했는지에 대한 논리, 사전 논리 같은 게 필요하죠. 그게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관련된 쪽 관련돼서 저희가 만약에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지표 체계를 만들고 지표들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지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의 표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혹은 심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제 발표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 정도를 넘기셨으면 뒤는 그럭저럭 괜찮으실 거예요. 지표의 측정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조금 감이 더 안 잡히실 수도 있겠는데 뒤에 이제 정량, 정성 뭐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참여한 개인과 단체의 수.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라면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측정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 회 이루어진다면 연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는 자리라면 어느 정도 시간에 모였는지, 몇 시간 동안 모여 계셨는지, 그때 하신 말씀들의 수도 잴 수 있어요. 단어 수도 잴 수 있고 문장 수도 잴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의제를 제안한 의제들을 만들어내셨으면 그 의제 수도 결정할 수 있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내린 사항들이 있으면 그 수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뭐 활동 관계된 거라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몇 개의 축제 혹은 몇 개의 행사를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방문자가 방문해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이제 다 측정하는 개념들이죠.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참여했고 그 결과가 어땠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공간이나 환경을 만드는 거라면 그 개수가 어떻게 됐고 면적은 어떻게 됐고 찾아온 방문자는 몇 명이고 이게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문을 열었는지 이제 가동률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홈페이지 같은 걸 여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량은 어땠고 사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뭐 페이지 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화도시라면 실제 문화도시에 일하고 있는 방식과 관련된 지표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통계치들 말고 쓰실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설문조사. 아마 오늘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문조사와 관련된 방법도 있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와 관련된 이렇게 종이를 한쪽 채점지 같은 걸 드리고 지표를 쭉 읽어보신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혹은 아니요에 체크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체크리스트로 측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 평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재미없겠네요. 이게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이 평가와 관련된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학문으로 따지면요. 어떤 학문에서 평가와 관련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교육학입니다. 네, 교육평가 쪽이 제일 많이 발전된 영역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업평가에도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평가 모형들, 평가 도구를 만드는 방법들이죠. 그런 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선생님들 용어라 좀 괴이한 명칭들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몇 가지 모형들을 볼 텐데 대개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평가 모형들이 거의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수준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네 가지 수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가를 반응, 학습, 수행, 결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에서는 참가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어땠다. 이걸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이런 수업을 하는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느꼈을 때 보여주신 반응들, 뭐 만족도 조사를 만약에 하면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겠죠. 뭐 재미있었다 혹은 재미없었다 뭐 이런 등등의 반응들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쪽지 시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 시험 결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뒤에 수행과 관련된 평가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사를 잘했는지 혹은 모니터링을 잘했는지를 이후에 평가하면 그게 이제 수행과 관련된 평가고, 그래서 그 결과 심사와 모니터링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전체 사업에 기여를 했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결과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수준 평가 모형도 많이 쓰였고요. 유엔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이건 말이 더 이상하죠. CIPP라고 부르는데 그냥 앞자 딴 겁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이죠.
C는 상황 평가고요. I는 투입, P는 과정, P는 산출 평가예요. 이게 되게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편애를 받고 있는 모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모형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프레임 혹은 뭐 요새는 이제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요 표를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영향, 성과, 산출물, 활동 이렇게 돼 있고 검증 지표, 검증 수단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충족돼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은 이제 원조 사업 예전에 많이 부르기는 현재는 뭐 국제적인 사회개발 사업들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이 쓰였고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아직도 이 PDM을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논리 모형입니다. 아마도 뒤에 보여드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 지표 체계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논리 모형에 따라서 사실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뭘 얼마나 잘 투입했고 그래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고 활동의 결과로 어떤 산출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성과까지 이어졌나를 보는 형태로 평가 지표를 만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는 평가 지표 체계의 80% 정도는 거의 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SC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회계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당연히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고 많은 국책사업들에 여전히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뭐 현재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엔 특이하게 재무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사항들이 평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신 여러 가지 지표 그 개발하는 방식들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모형은 돈과 관련된 재무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보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어떤 평가 도구를 가지고 누가 평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돼서 만들어낸 평가 체계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 평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왼쪽에 보시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배점이 6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성과가 있는데 그게 35점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는 거버넌스와 성과로 분리를 해놓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왼쪽에 크게 써놓은 것처럼 저 위에 비전과 전략 부분은 사실상 계획 단계에 가까운 이야기고 이 추진 기반과 자율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상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평가 모형들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논리 모형의 형태인데 명칭을 조금 바꾸셨어요. 좀 세련되게. 제가 보기엔 이걸 개발한 연구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몇 가지들이 들어가 있죠. 뭐 비전과 전략에는 지표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공유가 5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전략적 접근이 5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거죠. 그 지표 내용은 지표 정의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비전 공유의 지표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도시 비전을 보다 많은 시민과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문화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비전 공유라는 지표로 측정할 거야. 그래서 세부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성과 정량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일치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단 정량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정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를 정성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지표인 거고 정량은 양적인 지표인 거죠. 그래서 정량에 보면 문화도시 인지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의 모든 문화도시에서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죠.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서 거기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 지표의 정량 지표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5점 점수를 내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정성 지표는 비전 제시의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시된 비전이 예를 들면 고창문화도시의 비전이 잘 설정되어 있는 것 같다.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할까요?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적합하다는 판단이요. 이 평가 지표 체계는 심사위원단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문화도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소위 이제 학교에 계시거나 혹은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시된 비전 내용을 읽어보고 이건 문화도시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 내려서 점수를 배정해요. 전문가분들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정성적인 지표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비전 공감을 위해서 얼마나 소통을 했느냐 이거 정량으로 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잘 이제 안 되니까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고 이 정도면 노력했다고 보여져 라고 생각하면 이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부여하는 거죠. 나머지 지표들도 거의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영역이 있고 지표의 중분류가 있고 지표 정의가 있고 지표와 지표 정의가 있고 세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세부 지표들을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는 가실 겁니다. 물론 말은 공공 영역의 표현들이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개는 읽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내용들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아마 정량 지표는 직접적으로 뭐 측정할 수 있는 산식 같은 게 보통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고창문화도시에서 결과 보고 하시게 되면 대략 거기로부터 그냥 점수가 산출이 되는 게 많고 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오셔서 평가하셔서 이제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계획하고 활동 운영만 지금 본 건데 성과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겠다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성과가 배점이 3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평가 설계를 할 때 그 사업이 초기 단계거나 혹은 성과와 관련된 평가에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배점을 만듭니다. 성과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사업들은 성과의 배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50점 이상으로도 커집니다. 근데 이 사업은 성과의 배점이 35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운영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죠. 상대적으로 성과보다는. 그러니까 성과 지표는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고유 성과와 공통 성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 성과는 뭐냐면 모든 문화 도시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대표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모든 문화 도시들이 다 내는 거고 그걸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문화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고유 성과는 뭐냐면 그 해당 문화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30점에 해당되는 지표가 두 가지인데 문화예술 진흥 지표와 지역발전 지표인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만 어기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제안한 혹은 사용하고 싶은 지표를 구성해서 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성과 지표들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창문화도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상상들이 보통 이제 이 성과 안에 담기겠죠.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 쓰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평가 체계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정량 지표라는 표현하고 정성 지표라는 표현 그리고 자율 지표라는 표현들은 이미 보셨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근데 좀 이 표현하고는 앞으로 심사나 혹은 모니터링을 하실 때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량은 대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숫자로 잴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정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성은 그렇게 숫자로 직접 잴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나 혹은 평가하는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재지는 것들이 정성적인 지표에 속합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정성 지표일까요? 정량 지표일까요? 만족도 조사. 만족도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건 정량 지표일까요? 정성 지표일까요? 정량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죠. 근데 정확히는 정성 지표예요. 근데 그걸 정량화하는 방식이 설문조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숫자로 바로 측정이 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표의 성격 자체는 정성적인 지표죠. 만족이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는 건.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두기 좀 불편하니까 쉽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써서 정량화해서 쓰는 거죠. 보통 정량화된 정성지표인 겁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으면 정령 정상 개념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네, 그냥 뒤에 나올 때도 거의 불편함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관련된 평가지표 체계를 보셨잖아요. OECD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직접 돈을 써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사업 평가 지표 체계가 있어요. 앞서 보신 논리 모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고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OECD 모델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OECD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프로젝트 평가할 때 사용하고 있는 지표 체계예요. 6개의 지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elevance인데 제가 그냥 저는 정확도라고 옮겼어요. 원래는 뭐 연관성 정도로 옮겨야 되는 개념인데 왜 정확도라고 옮겼냐면, 정말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을 한 건가, 그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만 한 일이 아니라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을 한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 relevance에 속하는 질문이고요. 효과성은 그래서 원래 정해놓은 목표는 달성했나,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나가서 impact는 그래서 뭐가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긴 한 건가 와 관련된 부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3가지 지표고, 오른쪽에 보시면 연결이라고 저는 옮겼는데, 공공사업이 문화도시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복지 사업도 있을 거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있고 그 안에 문화도시 사업이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한다는 게 저쪽 다른 사업에 혹은 복지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거나 충돌을 갖게 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이 연결이라는 지표는 그걸 봅니다. 사업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하고 어떻게 좋은 연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나 라는 걸 보는 게 이 연결 지표고요. 효율성 지표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배분한 건가, 배분이 잘 돼 있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9년도에 처음 들어간 건데, 이렇게 이루어진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건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OECD에서 무한정 계속 그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사업을 졸업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 졸업하면 그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실제 그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사라져 버리면 그 지원에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의 효과가 계속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라는 걸 보는 게 이 지속 가능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OECD의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모델이어서
그냥 간이로 평가 모델을 만들 때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모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논리 모형하고 좀 다른 형태의 모형을 한 가지 보여드린다는 취지에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이제 다른 문화도시 평가 체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다른 모든 문화도시 평가 체계를 알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실제로 평가 체계를 개발하는데 참여했었던 두 도시, 두 지역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끊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평가 체계, 다른 도시 평가 체계를 보실 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자원 삼아서 내용을 보셔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두 자치구였고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평가 체계를 어느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도시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 체계를 개발했던 문화도시들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지표들로 본인들의 활동을 측정하려고 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해놓고 글자를 제가 참여했었던 곳의 평가 지표 체계입니다. 되게 많이 다르죠. 이 평가 지표의 특징은 논리 모형하고 아예 달라서 계획 단계나 활동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출과 성과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출에 대한 걸 모니터링 지표라고 나누어 놨고 실제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 지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평가에 굉장히 어울리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를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즉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 모니터링 지표들을 놨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주요 사업들이에요. 그 해당 문화도시가 하려고 했던 주요 사업들 10가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사업들 각각에 대해서 모니터링 지표는 어떻게 가져갈 거고 평가 지표는 어떻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모니터링 지표는 다 정량적인 부분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표들이죠. 보시면 뭐 공론장의 개최 횟수, 뭐 참여자 수, 그리고 예술인 복지 조례가 개정됐는지, 제정됐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여부죠. 이 경우엔. 그리고 예술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공급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뭐 이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게 밀도가 어떤지, 어느 정도 면적에 몇 개나 들어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됐는지,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가동률과 관련된 개념도 들어가 있고 다 정량적인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니터링 지표를 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냐면 사실은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사업 대개의 경우 센터들이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별도의 예산과 에너지를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지표를 이렇게 가져다 둔 건 별도의 측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중심으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니터링단이 현장에 나가서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몇 명이나 왔는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카운팅만 하시면 계속 누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연중 보실 수 있고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가 이제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까 지표하고 지수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표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표가 단어라고 본다면 지수는 문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지수를 저는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는 예술살이 지수.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나를 보는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돼 있냐면 주거비 감당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 대비 그 해당 지역이 문화도시가 주거비가 좀 부담이 적었었는지, 그리고 소득의 생활 유지 가능성, 일자리의 기회 접근성, 예술인 커뮤니티의 참여 접근성, 그리고 비예술인인 시민들이 예술인을 지지하는 정도, 이 한 5가지 정도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지수입니다. 그게 예술살이 지수고요. 이 5개 정도의 지표들을 보면 그 지역이 예술인들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지수죠. 그 아래는 예술 공유 지수라고 해서 이 문화도시 내에서 이런 예술 활동들이 얼마나 공유될 수 있고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지수로 만들어졌고, 도시 연결 지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들이 이렇게 고립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인접한 구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구들과 얼마나 부드럽고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도시 연결 지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독특한 게 들어가 있는데 주거 일자리 지원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독립적으로 재는 건데, 이 해당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술인들의 주거 혹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려고 했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화도시라고 하면 예술인들이 와서 살 수 있고 살고 싶고 내 동네로 만들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폐화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재는 방식이 있어요.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걸로 해서 재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고, 이거는 5년에 한 번만 하시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을 테니 투입된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편익이 발생했는지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해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경우죠. 앞에 보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평가지표하고 많이 다르죠. 그 논리 모형의 기본 체계를 일단 다 벗어나 있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만 보는데 그 성과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 가능한 지표들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예술인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되고 공유되고 도시들이 연결될 수 있으면 그게 훌륭한 문화도시라고 생각했던 이 문화도시의 비전에 가까운 그 평가 지수를 3가지 정도 제안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제안 드리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안 드렸었던 게 실제 이 문화도시가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 그리고 가려고 했었던 방법이 고유했기 때문에 평가 체계도 이렇게 고유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모든 문화도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다 표준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유한 형태의 평가지표 체계를 갖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서울의 한 곳인데, 이 경우에는 논리 모형의 틀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도시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것도 제가 실제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 지표 체계예요. 일단 계획, 활동, 성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긴 하고요. 계획도 봅니다. 근데 계획에서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뭘 보냐면 이 문화도시 사업이 실제 시민들의 생활 혹은 삶의 방식과 정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계획 단계에서 봐요. 뭐 비전이나 비전의 적합성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 부분이 통상적인 이제 평가 연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이 평가는 여태까지는 다 누가 진행을 하셨었냐면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세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실제 이런 사업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 이 밀접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민들이 평가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이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삶과 생활 방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평가하시는 방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논리 모형인데 측정을 하거나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을 다 빼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효율성, 특히 사업의 인력이나 예산이 잘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문화도시 안팎의 다른 사업들을 일반 시민들이 보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어느 정도 좋은 연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계획과 활동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배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점입니다. 성과와 관련된 배점이 50점이죠. 이게 아까 보셨던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성과의 배점이 35점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형태의 평가 지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문화도시는 문화도시가 하는 일을 이 문화도시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창조 공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에 시민과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지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가 좋은 문화도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의 사업 목표는 해당 지역에 창조 공유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 문화도시는 잘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창조 공유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나눠서 봤냐면, 거버넌스와 공론장, 사건과 활동, 공간과 환경이라는 방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버넌스가 많아지고 공론장이 많아지고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사건과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공간도 많이 만들어지고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지면 창조 공유지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공유지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평가 방법에 보시면 계량 성과도 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준실험법이나 혹은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방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예를 먼저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방법, 평가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막 몇 가지 알파벳들 나오는 이름들을 막 말씀드렸잖아요. 뭐 CIPP니 BSC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개 드렸잖아요. 그 평가 모형을 만드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찍어보셔도 됩니다. 공통점은요, 전문가들이 평가 내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평가의 주체가 돼서 해당 사업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 식견에 기반해서 평가 내리시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상황이라고 보죠. 그러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에서 평가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수능 같은 경우라면 국가겠죠. 그 국가에서 믿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가둬놓고 그 안에서 그 평가를 해낼 측정 도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구를 만들어내면 그걸 일시의 시험을 봐서 그 점수로 그 학생의 뭐 학업 성취 또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적성을 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시험이 원래 수능의 취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전 학력고사하고 달리. 근데 지금은 여하튼 뭐 그렇게 쓰이곤 있겠죠.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주체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학생들끼리 하는 동료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반영됩니다. 그땐 평가의 주체가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선생님들이나 혹은 뭐 국가가 평가의 주체가 되지 않는, 전문가가 평가의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동료 평가를 왜 도입할까요? 왜 도입할까요? 네. 그리고 평가의 수용성도 훨씬 높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혹은 내가 본 성적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걸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근데 그 수용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평가의 수용성이 높아야 다음 단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환류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런 환류 작용이 일어나야 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평가를 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평가는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평가인 거죠. 평가를 해서 다음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방적인 평가 결과는 그걸 잘 못 해왔던 거죠. 근데 동료 평가를 했더니 학습 동기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동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좋은 모델들이 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대개는 외부에서 오시겠죠. 고창을 잘 모르시거나 잘 아신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한 분들이 오셔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고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면 전문가, 소위 그렇게 말씀드리는 전문가들 말고 시민들이 중심이 된 전문가 그룹 혹은 거버넌스가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지역에 이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이 변화 이론이라고 이름으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두 개의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 중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쪽이 왼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수변과 관련된 특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도시 안에는 이제 한강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수변 문화라고 하는 특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쭉 정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되면 공론장 구성과 활성화가 먼저 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도시와 시민의 삶에 대한 탐구도 진행돼야 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촉진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수변 자원과 생태적 삶에 대한 인식도 늘어나고,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초록 단계로 넘어가면 수변 문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수변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생태적으로 회복되고 접근 가능한 수변 공간이 만들어질 거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수변 문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수변 공간들이 이렇게 재정비되면 이 수변 문화와 관련된 특화 사업이 성공한 거다라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 그림을 함께 그린 거고요.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합의해낸 이 사업의 맵입니다. 지도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평가 지표가 아니라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에 영향을 받으실 분들의 시각에서 아래로부터 쌓아 올려진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렸었고, 그 안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 이론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 부분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서 이와 관련된 그림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문화재단,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과 관련된 그림하고 매우 다른 형태의 그림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 이 그림 가지고 사실은 그 평가 지표도 다 만들게 되셨던 거죠. 제가 앞서 고창의 전문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엔 그 마트를 기획하고 전부 설계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마트에서 현장을 누비고 있는 분들은 그 반품된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냐라는 질문은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화도시 사업에서 중요한 전문가들은 그런 시민 전문가들이라고 보고 앞서 사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던 거죠. 물론 잘 못 맞추셨지만 꽤 저는 실망했지만 제가 사진을 잘 못 고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영향력과 권한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예로 보여드리려고 이 도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도시의 경우에는 성과 영역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지수인데 이때는 지표라는 표현을 훨씬 더 내부적으로 선호해서 지표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거버넌스와 공론장, 사건과 활동, 공간과 환경이라는 방식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창조 공유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재는 방식으로 성적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구성할 때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감안해서 지금 보시는 예를 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표 개념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다 같이 이 정도면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된 거야 라고 확인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 해당 내용에 대한 지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측정 방법을.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반론할 여지가 작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평가의 측정치들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몇 명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고 뭐 의제 수는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고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지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측정치로. 그럼 그걸 평가하면 그 평가 수준에 따라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셨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판단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지금 보시는 이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에 대해서 지표들을 다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표들을 측정해 나가시다 보면 이 사업이 만약에 뒤에 잘 활성화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생태적으로 회복되고 접근 가능한 수변 공간 쪽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라면 이게 수변 공간의 생태적 회복이 잘 안 돼서인지 아니면 생태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 편의 안전 시설이 잘 안 돼서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 돼요. 두 개를 지표를 보시면 되겠죠. 어느 쪽 지표가 더 나쁜지를 보시면 그러면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그 판단을 그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려져야 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니터링이나 혹은 평가 결과가 계속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돼요. 이 내용들은 전문가가 그린 내용이 아닙니다. 다 시민들이 토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업에 대한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그림이 평가 지표 체계가 되는 거죠. 여러 지표들이 이유 있는 방식으로 잘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이자 지표 체계자 평가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방식을 제안드려서 진행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해당 지역이 가진 문제 상황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역에 따라서 자살률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고독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관적인 건강 상태도 문제일 수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으로 이것들이 다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고독사가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문화도시 사업들이 그런 지표들에도 영향을 미쳐줬으면 하는 게 기대인 거죠. 그 지표들을 양적 성장 지수하고 질적 성장 지수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고립돼서 지표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저는 지수 환경이라고 여기에는 적어놨는데 뭐 교통 문제나 혹은 접근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수 환경들하고 이 지표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5년 정도 진행이 되는 거라서 잘하면 관계성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지역사회에 되게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제안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A 지역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B 지역의 지표 체계를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앞서 나온 이야기 중에 뒤늦게라도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거의 끝났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을 3개 받고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다시 3개를 하면 얼추 끝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도시를 보신 거고 접근이 굉장히 다른 거 보신 거예요. 첫 번째 도시는 논리 모형, 통상적인 논리 모형, 통상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단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평가 지표 모형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성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표 체계를 한 가지 보셨고 뒤에는 실제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표를 참여하셔서 시민 중심으로 지표 체계도 만들어 놓고 평가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지표 체계를 보신 겁니다. 네, 교육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심사단, 모니터단 마지막 교육이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행사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공적인 일이라서 참석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출석 못 하시더라도 수료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점 좀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교육이어서요. 저희가 위촉증을 드릴 계획입니다. 위촉증으로 교육 수료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활동을 모니터단과 심사단 이름으로 활동하시게 될 거라서요. 실제로 그 자격을 저희가 위촉해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증을 좀 발급해서 부여해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갖고 계신 자료집 내용이랑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파일이 사전에 자료집으로 주신 자료도 좀 보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완한 자료가 혹시나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출석부 체크하셨던 칸 옆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목요일 교육까지 다 끝낸 다음에 모든 회차 거 다 묶어서 메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가실 때 출석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회차 교육까지 마치고 다음 주 마지막 교육 때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